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오코드 특강 제5강 스마트 브레인입니다. 두뇌 영양요법 스마트 브레인. 스마트 브레인이라고 하면은 뇌를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학습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바이오코드 차원에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1단계 뇌가 이렇게 해서 뇌간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그 변연계라고, 이걸 구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포유류의 뇌죠. 포유류의 뇌. 그리고 3단계가 이제 마침내 우리의 대뇌 중에서 좌뇌, 우뇌에 있는 이거고, 이게 이제 신피질이고 영장류의 뇌가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왜 우리가 스마트 브레인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간의 무기는 다른 동물과 다른 이 포유류하고도 다른 게 뭐냐면, 포유류 중에는 이빨이 날카롭거나 발이 힘이 세거나 가죽이 두껍거나 아니면 뿔이 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빠른 다리를 가졌거나. 근데 인간은 그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과까지는 그 종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사람과까지는 침팬지도 같아요. 침팬지도 여기에서 이제 침팬지 속이 나오고 여기 사람 속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류 관련된 인종이 나오는데 침팬지는 계속하죠.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사람과 시절에 어딘가로 나갔어요. 사바나로 나갔겠죠. 사바나. 원래는 그 침팬지와 더불어 이 앞에 사람과일 때는 밀림에서 열매를 따먹고 뭐 작은 동물이 있으면 작은 동물 잡아먹고 이 정도로 소극적으로 살았는데, 그 중에 1단이 한 무리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응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에 항상 놓여요. 항상. 이 사람에게 적응하면 그냥 사는 거고, 변화하면 이혼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에게 적응하면 결혼하는 거고, 적응하면 혼자 사는 거고, 변화하면 결혼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적응과 변화 속에서 헤매게 되는데, 이때도 밀림 속에서 과일이 항상 열리는 비교적 안락한, 그리고 맹수로부터도 안전한 밀림에서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먹이가 있는 밖으로 한번 나가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한 무리가 뛰쳐나간 거죠. 이 무리들이 막상 밖으로 나가보니까 사람과 유인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뭐 토끼도 못 잡고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장점이 없구나. 나무 매달리면서 이게 열매 따는 거, 이게 팔 긴 거, 이거밖에는 장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기껏 직립보행을 거기서 뭐 하긴 했지만 그게 별 도움이 안 됐었고, 나무를 붙잡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지금도 침팬지는 걸어 다니지만 손을 별로 많이 안 쓰고, 손을 써가지고 뭘 따거나 이러기만 하지 머리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과일이 있으니까 따먹고, 없으면 좀 옆으로 가서 다른 나무 찾고 이러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머리를 쓸 일이 없었는데,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도무지 먹을거리를 마련할 길이 없을 때, 예를 들자면은 짐승들이 없을 때 밖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웅덩이가 어떻게 우연히 패였는데 거기에 빠져 죽은 동물이 있어 동물 사체를 갖다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웅덩이를 파놓으면은 함정을 파놓으면은 제 아무리 무서운 동물이라도 빠져서 죽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죽으면 갖다 먹으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직접 구덩이를 파는 거죠. 거기에 빠져 죽을 만큼 뭐 토끼가 빠지든 뭐 사슴이 빠지든 뭐가 빠지든 작은 동물들이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웅덩이만 만들어놓으면 요놈이 도망 못 가고 거기서 굶어 죽든지 하여튼 나중에 가서 잡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뇌를 써서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초기에 나온 사람들이, 사람과에. 그래서 이때부터, 뭐 화재가 일어나서 동물이 불에 타 죽은 거를 뭐 먹다 보니까 고기가 질기지 않고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불을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또 안전한 장소라든가 또 물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과일나무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방위에 대한 표시가 생기고 뭐라고 처음에 했겠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 혹은 형제들에 대한 호칭이 생기고 이러면서 언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써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걸 알고 머리를 무기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침팬지 속과 사람 속이 갈리는 과정에서 이쪽은 두뇌에 투자를 하고 이쪽은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냥 편안하니까. 원래 편안한 데 사는 사람들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마침내 사바나에서 맨 꼴찌에 있던 그 동물이 나중에는 만물의 영장이 돼버렸어요. 무기를 머리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머리가 700g인데 이 700g만 해도 사바나에서는 가장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700g 이상 되면은 태어날 때 분만이 안 되니까 태어나서 만 5세가 되는 5년 동안에 또 700g이 늘어가지고 1400g, 2배로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인간은. 다른 두뇌에 비하면. 그래서 인간은 계속 사람이 그 침팬지 속과 사람 속에 갈리는 그때부터 두뇌에 투자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까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 모든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는 게 순전히 머리입니다. 이뻐서 되는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이뻐서 되는 것도 뭐 약간 있겠지만 그것도 머리로 이용해야지 그냥만 이뻐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두뇌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생존을 해왔고 지금 만물의 영장의 위치까지는 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발달 과정을 보면은 생체 시계가 여기 가장 안전한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바이오 코드의 주인공인 생체 시계가 변연계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포유류의 뇌거든요. 영장류의 뇌에 대뇌에 들어가 있다면 또 상황이 다른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본능적인 뇌죠. 그러니까 본능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생체 시계는. 그래서 본능을 가장 중시해가지고 살아남는 것. 인류가 지금까지 저 밑에서부터 진핵생물부터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 생존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생존. 살아남느냐 하는 것. 지금도 수많은 동식물, 곤충 뭐 이런 것들이 멸종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멸종하고 있죠. 인류는 멸종하기는커녕 다른 종들을 지배해가면서 지구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뇌를 계속 쓰는 과정에 과도하게 뇌에 투자하다 보니까 뇌에 이제 질병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사람의 개인차가 어마어마해졌어요. 짐승들은 개인차라고 해봐야 포유류의 개인차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뇌에서 능력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정도는 그렇게 크질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 대뇌를 쓰면서부터 뭐가 달라졌느냐면은 특히 계산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한 거죠. 근데 지금도 일본 같은 섬나라나 해산물을 많이 먹는 지역에서는 대뇌의 좌뇌, 우뇌 사용이 굉장히 원활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라든가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이전이라든가 지금의 북한, 몽골, 중앙아시아 이쪽 나라들은 해산물을 그러니까 두뇌가 필요한 두뇌 영양소를 섭취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단계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감정에 대해 여기에 운에도 감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손해하고 연결이 돼서 그 정도만 처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납죠. 사람들이 사납고 전쟁을 할 때도 잔인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5살 먹은 꼬마아이가 아빠가 호흡이 지금 잘 안 된다고 911에 전화를 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 아이가 어찌나 침착한지 정확히 911 센터에 아빠의 상태를 보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911 안전요원은 이제 911이 이미 떠났는데 구조를 하러 떠났는데 이 아이들은 아빠를 지키라고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무척 침착한 거예요. 무척 침착해요. 그리고 일본의 동북대지진 사건 때 여러분들이 그런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의 시신을 찾는 중에도 인터뷰를 할 때 구호 물품을 빨리 보내달라 아니면 구호 장비를 빨리 보내달라 이런 호소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면 요즘엔 조금 달라지지만 전 같으면 어린아이가 우리는 이제 119면 119에 전화를 하면 막 울 거예요. 우리 아빠 죽어간다고. 뭐라고 대답하면 울면서 제대로 대답도 못 할 거라고요. 우리 아빠는 지금 산소가 필요합니다. 아빠가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못 한다 이거죠. 근데 5살 먹은 미국 아이에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는데 119 구조대원이 오면 부끄러우니까 방에 가서 옷 좀 입고 싶습니다. 이러면 아저씨가 안 된다. 아빠가 주무시면 안 되니까 네가 아빠한테 계속 말을 걸어야 된다. 아빠한테 지금 의식 있느냐고 물어봐라. 그럼 아빠 괜찮아? 그럼 대답 나고 이런 식으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매우 이성적이죠. 대뇌가 작용을 한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떼굴떼굴 굴러봐야 구호 물품이 당장 있어야 하고 구호 장비가 있어야 이미 죽었지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의 시신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두 사건에서 다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살려내라 울고 불고 우리 아빠 죽어가요 빨리 살려주세요 그런 말밖에 하지를 못할 거예요. 이거는 신피질인 대뇌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 결정적으로는 오늘 얘기하는 두뇌 영양요법에서 얘기하는 두뇌 영양이 잘 안 됐기 때문이죠. 혹은 두뇌 영양이 잘 됐어도 그런 게 학습이 안 돼 있거나 시냅스를 연결하는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그런 게 부족할 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른 데서 강연을 하면서 교육 문제를 잠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유학을 안 가봤지만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학습이 돼야 되냐면 교수가 가르쳐 주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적으면은 A+가 한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교과서대로 교수님이 무슨 교재를 얘기했을 때 그 교재대로 아니면 강의한 그대로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 그것만 쫙 쓰면은 A+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탁 해서 야 나는 A+일 것이다 하고 답안지를 척 냈는데 낙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을 기를 이유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 교수가 심지어 나중에는
그 버릇을 못 고치니까 학교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뭐 나중에 다른 대학으로 갔다 오던데, 이런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미국 교육하고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교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교수와 다른 생각을 하면,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에서 다른 생각을 국민들이 하면 국론 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사불란해야 된다고, 우리는 통일돼야 된다고, 뭐 일치 단결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분해는 일치 단결하라는 게 아니죠. 좌뇌의 일은 우뇌에게 물어보고 우뇌의 일은 좌뇌에게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대뇌가 붙어 있는 건 생체 시기에 네가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뇌로 계산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개는 변형계에서 모든 걸 끝장을 내고 거기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싫어. 그 왜 싫은데요? 몰라. 그냥 싫어. 이게 여기에 말이거든요. 2단계 말입니다. 싫은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좋으면 좋은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도 좋다 싫다 외에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누군가를 추종하면 거의 광신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인조차 그렇게 해요. 나는 이 후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킬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나는 지지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연예인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해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거죠. 제가 강연할 때마다 설명하는 노벨상 수상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1개인데 일본은 24개고 유태인은 195개다. 2015년 현재. 미국은 수백 개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저 뇌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뇌를 사용법을 모르거나 활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 브레인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비록 그렇지만 뇌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계적인 요소는 뭐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아니면 아인슈타인이나 아이작 뉴턴 뭐 이런 천재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만 영양소를 뭔가 잘못 넣고 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인 워킹, 즉 뇌를 최적화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천재들은 결국은 복사기 천재들인 게 복사기 천재. 복사만 잘하면은 뭐 서울대교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충분히 우수하게 졸업할 수 있고 사법고시도 얼마든지 행정고시도 수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사 능력만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스마트 브레인을 갖는 게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고 저 대뇌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론 분열의 가장 큰 그것도 국론은 분열이 아니고 다양할수록 좋은데 분열에는 좋고 싫음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 분열이죠. 좋고 싫음. 나는 박근혜가 좋아. 난 싫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좋으냐 그러면 몰라. 그냥 좋아. 싫어하면 왜 싫어 그러면 나는 얼굴만 봐도 싫어. 그냥 이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거를 좌뇌와 우뇌가 대화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그거를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그림 사건이 있잖아요. 조영남 씨 그림 사건. 조영남 씨 같은 경우 좌뇌로만 생각을 한 거죠. 조영남을 돕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어요. 저작권법상은. 좌뇌로만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보면은 조수한테 그림을 자기가 스케치한 그림을 맡겨서 더 정밀하게 그려서 자기가 덧칠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내놨다.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뇌한테 물어봤어야죠. 우뇌한테.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친구한테 10만 원, 20만 원 줬는데 내가 1000만 원 받아 먹어도 괜찮을까? 이걸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감정. 되게 요 감정에서 잘 안 돼요. 좌뇌를 가진 분들은. 여기서 우뇌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뇌 성향이 강하니까 73.8%가 조영남은 사기다.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사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기라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그 좌뇌와 우뇌 양쪽에 물어보는 이게 굉장히 서툴러요.
그냥 내가 옳으면 옳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뇌와 우뇌에게 묻는 연습을, 계산하는 방법을, 머리를 쓰는 방법을 자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대뇌를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무려 1400cc의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두뇌 질환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라는 게 생겼는데 그 영양소를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꽤 있어요. 내륙 깊숙이 사는 사람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나 미네랄을 공급하는 게 여의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변연계까지는 아주 발달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대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시냅스, 그러니까 뇌신경세포가 1000억 개쯤 되는데 이걸 연결해주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두뇌도 소통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소통을 시키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책을 읽을 때 좀 어려운 책을 보면은 그게 시냅스가 막 뭐가 연결을 하려고 애는 쓰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금방 졸린 거예요. 부하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게 스마트 브레인의 1단계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라는 말이 나온 거는 약 1996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영양소 하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뭐 급하면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머리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지방을 갖다 쓰기도 해요. 또 탄수화물이 남으면 지방으로 축적하기도 합니다.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CHO, 탄소, 수소, 산소가 이게 분자 사슬 구조가 이루어져서 그거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탄수화물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질소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질소가 굉장히 예민한 원소인데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늘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양학자들도 단백질 섭취해라, 뭐 지방, 탄수화물 이거 계산하고 식단 마련하고 그랬어요. 적어도 1990년대 초까지는 학교든 어디든 영양사들이 하는 게 다 그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그러다가 입맛에 따라서 과일도 좀 섭취하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에스키모인들을 연구하다가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고서 이후에 오메가3 지방산이 두뇌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후속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됐죠. 두뇌 질환도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는 것도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죠. 2000년대.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두뇌 영양요법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약국에 가면은 이런 두뇌 영양소가 뭐 비타민 B 콤플렉스라든가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품이 뭐 들깨에도 있다, 아마씨에도 있다, 호두에도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것 이제 많이 밝혀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먹기만 해도 상당한 그 두뇌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영양요법은 제가 이제 시간상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잘 못하지만 그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은 두뇌가 일단 복사기 뇌처럼 어떤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장을 잘해도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스마트 브레인을 가지고 브레인 워킹을 하는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인데 지금 만약에 주변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옛날에는 때렸잖아요. 국민교육원장 애우라고 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못 외우면 못 가겠어요. 애울 때까지 못 가게. 근데 머리 나쁜 아이는 그날 못 외워요. 그러면 얻어 터지거나 옛날에는 얻어 터지기도 잘했죠. 하여튼 청소도 하고 그 이튿날도 못 외워요. 그걸 못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때리기만 했어요. 왜냐? 모르니까. 그냥 애가 정성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머리 나쁜 애라는 게 원래 있는 건데
아니,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으면 자동차가 안 가지. 때리면 뭐 자동차가 갑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옛날에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뇌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녁을 굶었는데 점심까지 굶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 그런 아이들한테 뭘 애워라 해가지고 그 애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우는 거 안 되고, 뭐 수학이 안 되고, 수학은 더 대뇌를 많이 써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죠. 논리의 뇌, 좌뇌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잘 먹여야 돼요. 아차, 잘못했구나. 엄마가 그동안 너의 영양 상태를 소홀히 했구나. 하고서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식단. 남편이 회사에서, 만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년 뭐, 특정한 그 직책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승진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서 2단계, 3단계까지 동갑내기에 올라갔는데, 우리 지질이 못난 남편은 승진도 못 한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욕하지 말고 잘 먹이면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6개월만 잘 먹이면은 머리가 일단 최적화되는 조건에 들어가요. 6개월만 먹이면.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밥을 더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정말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80년대 이후 아이들이 급식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학교에서 단체 급식.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 급식은 초기에 80년대는 이렇게 두뇌 영양요법을 몰랐지만 그래도 골고루 줬어요. 뭐 반찬도 여러 가지를 줬죠. 그리고 무상급식이 나오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반찬도 골고루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산물도 넣고 과일도 넣고 축산물도 넣고. 왜냐하면 이게 축산물 공급업자, 뭐 채소 공급업자, 해산물 공급업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들 것도 써달라고 하니까 이게 골고루 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고 자란 아이들이 한 끼를 그렇게 골고루 잘 먹은 것이 아이들의 전체적인 지능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미국처럼 미국도 유상 아침 급식을 합니다. 유상 아침 급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굶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굶어야 된다. 뭐 하루에 뭐 2끼만 먹으라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탄수화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탄수화물과 더불어 두뇌의 영양 요소를 반드시 줘야 돼요. 영양제를 하나를 주든지 그래서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간 것들을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아이들이 학습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버려둬도 못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조 500년간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고 해방 이후에도 행시, 사시, 뭐 의시 한 사람들 다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들 다 서울로 가서 서울 사람들이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저희 때 보면은 예비고사 수석, 뭐 서울대 수석 이런 거 보면 다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지방.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 바이오 코드를 하면서 특히 뇌를 최적화하는 브레인 워킹을 하면서 보니까 섬 출신이나 바닷가 출신들이었어요. 그것도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집. 부자들은 섬에 살아도 바닷가에 살아도 쌀밥에 쇠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그게 두뇌 영양소가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해산물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뇌 영양 요소만 적절히 섭취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섭취를 하면은 그 아이는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엄마가 머리 좋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아이를 엄마의 영양소로 그 아이를 기른단 말이에요, 태아를.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 그 결론에 따르면 수정 후 8주 안에 두뇌가 이 사람이 기초적인 그 두뇌가 완성이 돼요. 기초적인 게. 신체적인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게 평생 알아야 할 질병, 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완성이 돼요. 2달 동안. 물론 이제 임신 내내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한테 임신한 어머니한테 영양 상태가 나빴다. 그 이 아이들은 나중에 태어나서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두뇌 질환에 시달리거나 각종 질환에 시달립니다.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그
독일군이 연합군한테 밀려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그 배급이 안 이루어진 시기가 있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만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당뇨병에 뭐에 이 사람들이 심각한 질환에 시달립니다. 엄마가 못 먹으니까 아이들도 못 먹은 거죠. 인도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임신 전에 영양 상태를 충분히 준비해 놓고 또 임신 중에 그런 영양을 골고루 현대 영양학에 의해서 공급을 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좋아진다. 그리고 최대 만 12세 될 때까지 머리는 12세에 완성이 되니까 12세가 될 때까지 이 아이들한테 계속 좋은 음식을 공급해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이게 두뇌 영양요법에 의해서 정확히 영양소를 공급하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최소한 수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엄마들이 영양 상태가 나쁠 수 있는데 요즘에 젊은 어머니들은 다 잘 먹고 잘 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되게 80년대 출신들 아닙니까? 80년대생들. 뭐 80년대부터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들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엄마 몸에서 좋은 아이들이 막 태어날 거라고요. 지금 이미 우리 아이들의 그 능력이 두뇌 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날로. 옛날에는 한 마을이나 뭐 한 군에 머리 좋은 아이들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나머지는 다 그런. 근데 요새는 머리 좋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뇌 영양 요소가 되면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뇌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두뇌가 워낙 예민한 기관이고 기계적으로도 이렇게 섬세한 기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세돌 바둑 기사가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거 봤는데 알파고가 거기에 화면에 나타나서 뭐 바둑의 몇 번째 수하고 보여주지만 실제의 머리통은 커다란 대형 빌딩에 들어있어요. 수많은 거기에 컴퓨터들이 프랑스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걸 얼마나 섬세하게 관리하냐면 온도도 관리해야죠. 습도도 관리해야죠. 먼지도 관리해야죠.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두뇌는 알파고의 두뇌보다 알파가 가지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게 귀신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수많은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당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이 무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는데, 두뇌 생리학에서는 명확합니다. 이건 정신질환자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무당들이 생기냐면, 이건 북방문화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무당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북한은 강신무고 남쪽은 세습무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왜 세습무냐? 뭐 귀신이 잘 안 들리니까 세습무죠. 뭐. 북한은 왜 강신무냐? 꼴핏하면 귀신이 보이니까. 왜 그럼 북한 쪽이나 시베리아 쪽이나 이렇게 만주로 가면은 강신무가 많은가?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머리가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뇌가 정신질환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무당들이 기가 막힌 예언을 하거나 기가 막힌 상담을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가 복잡하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우리 뇌가 1000억 개의 그 신경세포가 있는데 정신질환에 걸리면은 이게 막 어디를 쓸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정말로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폐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특정 부위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합니다. 그러면 묘사 능력이 뛰어나면은 한번 척 보는 도시 전체를 그 건물이 몇 층짜리인지 창문이 몇 개인지까지 다 그려내고 그대로 복사하듯이 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또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다른 능력은 하나도 안 되는데 뭐 외국어라면 그냥 뭐 며칠만 배우면 바로 그 외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능력은 다 바보가 되는데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위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의 현상하고 똑같아요.
근데 무당마다 이제 그 질환의 특징과 내용이 다 달라서 그런데, 제가 가끔 브레인 워킹으로 두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그 청바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 어느 날 광부들이 입던 그 바지, 면바지, 잘 찢어지는 면바지, 그 갱도에서 찢어져서 상처나니까 맨날 꿰매고 있었다. 근데 이게 둘이 따로 놀 때는 여기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둘이 따로 놀 때는. 왜냐하면 천막 장사를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천막을 팔 수 없는, 이거는 불사질러야 될, 폐기돼야 될, 아니면 내 인생을 망칠 원수가 됐을 때 그거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무당들은 이런 걸 잘해요. 그냥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무당한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게, 그 옛날에 주역으로 점을 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역으로 점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괴를 뽑으면 거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 문제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적당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를, 근데 거기에서 항용유해라. 그럼 뭐야 이거? 너무 잘 되면, 너무 높이 올라가면 후회할 일이 있어라. 그럼 가격을 내가 너무 많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무당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막 와글와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엉뚱한 답을 불러줘요. 그러면 또 내담자대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런 뜻인가? 하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생각이 고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침팬지가 밀림에 있으니까 인간은 10만 년 동안에 기어다니던 시절부터 두 발로 직립하면서부터 10만 년 지나니까 만물의 영장이 됐는데 10만 년 동안 침팬지는 침팬지로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인디언들은 워낙 짐승도 많고 열매도 많고 기후도 따뜻하고 좋으니까 그냥 안락한 그 천국에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한 1만 년 정도 이렇게 베링해로 건너가서. 근데 어느 날 스페인군이 딱 쳐들어가니까 그냥 수천만 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안락하면 죽는 겁니다. 편안하면. 자꾸 자극을 돼요.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거는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가서 막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섞이고 뒤섞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기 다양성 인정하죠. 나는 까만데 너는 노랗니? 쟤는 하얗네? 너는 키가 큰데 나는 왜 작으냐? 너는 눈이 쌍꺼풀이 이쁜데 왜 나는 이렇게 이래? 응? 너는 코가 높고 나는 낮고.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다 코가 납작할 때 코가 어떠가면 저 도화살 있는 기집애. 이러고 그냥 배쳐간단 말이에요.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옛날에 그랬죠. 응?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요, 우리 동네 누나가 좀 가슴이 좀 큰 누나가 있었는데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요새는 그게 아니고 이제 크게 하려고 들잖아요. 이렇게 다 자극을 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야. 자극을 받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자극을 받으라고 서로 소통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 생각은 우뇌에게 물어보고 우뇌로 한 생각은 좌뇌에게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성한테 1.5초 만에 매력을 느꼈다. 그거는 이제 감성적인 겁니다. 이쪽에서 감성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뇌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죠. 특히 논리적인 걸 해봐야죠. 이 사람은 나를 먹여 살릴 자신이 있는가? 이 사람은 자기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건강한 유전자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머릿속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지고 그냥 덜컥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는 아이들이 없었죠. 20대 아이들이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부모들이나 따지지. 그래서 그냥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그냥 감으로 결혼을 하고 뭐 이혼하고 나중에 그런단 말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이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두뇌에서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이 여성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영양이 충분한, 영양 상태가 충분한가. 여기는 이미 따지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지방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그 영양 상태 때문에 그래요. 영양이 아니면 그거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 상태를 생체 시계가 보기 때문에 지가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좋아하는 겁니다. 남성들도. 생체 시계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뇌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사기 두뇌는 굉장히 많은데 그 복사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서로 좌뇌와 우뇌가 소통시키나 교류시키나 하는 문제에서 자꾸 걸려가지고 사실상 창의적인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눈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 그러면 라식은 뭡니까? 라식은? 그리고 실제로 뇌가 좋아져요. 또 눈이 좋아지기도 해요. 이거는 두뇌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두뇌 생리학을 모를 때의 안과 의사들은 눈은 기계이기 때문에 한 번 나빠지면 다시는 좋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후두엽이 이게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인데 후두엽이 발달하면 색깔이 더 잘 보여요. 또 후두엽이. 영양 상태가 나쁠 때는 눈이 확 나빠지다가 뭐 약 먹으면 좋아지는 수 있죠. 눈이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뇌의 영양소가 부족해서 후두엽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양소를 먹고 나면 다시 또렷해집니다. 이게 두뇌 영양소 중에 사물을 또렷하게 색깔을 인식하는 영양소도 있어요. 이게 두뇌 후두엽 쪽을 하는 거. 그러면 이건 안과 의사들이 틀린 거죠. 그래서 뇌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신봉사가 평생 봉사였는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청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니까 그날부터 청이 얼굴도 알아보고 뭐 다 동네 사람 알아보고 뭐 태양도 보고 뭐 어둠도 보고 뭐 꽃도 보고 그런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 실제 사례가 요즘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눈 하나 갈아 끼우는 건 요새는 일도 안 해요. 그죠? 개한 수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다 합니다. 심지어 귀도 인공 달팽이관 달면은 청각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농아학교도 많았잖아요. 농아학교. 농아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조금 뭐 고열을 앓거나 뭐 이렇게 어려서 병나면 그냥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요새는 농아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치료비만 부담하면 농아라는 것 자체가 거의 다 장애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인공 달팽이관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에 보면은 만 13세인가까지 그 인공 달팽이관을 시술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농아 학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아 학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눈도 수술이 가능한데 눈은 이게 그 인공 눈이 아직은 없어서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눈도 이제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미국인지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SB라는 그 실험실명으로 불리던 한 남자가 평생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마침내 눈을 이식받았어요. 근데 의사들은 그게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금방 볼 줄 알았죠. 세상에. 못 본 겁니다. 다만 빛과 그림자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란 색깔 조금 보고, 왜냐면 그 여기 후두엽에 있는 시각세포들이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를 그 간상세포들이 인식하는 그게 있어요. 그것들이 조금씩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얘들은 뭐 했느냐? 수십 년이 되도록 후두엽 시각을 담당해야 될 뇌에서는 뭐 했냐면 딴 일을 한 거예요. 이 감각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감각, 소리, 이거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멀리 있는 소리도 듣고 그 소리로 거의 모든 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냄새로도 할 수 있고, 이 시각적인 촉각으로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글씨도 읽으니까. 근데 어느 날 눈 떴다고 해서 그 뇌들이 갑자기 시각을 인식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눈을 감고 살. 그래서 눈을 떠보면 세상은 너무나 칙칙한 거예요. 흐릿하고. 뭐 옛날 흑백 TV에서 칼라 텔레비전 나오는데 좀 가난한 집에서는 괜히 노란 플라스틱, 뭐 파란 플라스틱, 빨간 플라스틱 떼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흐릿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물을, 실체를 인식을 못하니까 2년 만에 이 세상은 너무나 우울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나는 진짜 세상이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막상 눈 떠보니까 이렇네 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뇌라는 것은 그 의사도 그 SB라는 사람한테 한 10년 정도 훈련을 시켰어야죠. 뇌가 그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뇌한테 알려줘야죠. 학습을 시켜줘야죠. 그 색깔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거는 무슨 색깔이다 하고. 그래서 뇌가 그걸 인식할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눈만 갖다 인식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 브레인에서 이제 1단계가 이제 두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 일단 뇌가 가지고 있는 질환도 예방하고 학습 못하는, 공부 못하는 병도 고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 이것도 병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단어는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최소한 만 12세 이후에 학습한 모든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단지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리고 만 5세 이후에 경험한 것도 웬만하면 다 남아있어요. 물론 만 5세 이전은 두뇌세포가 막 분열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많아요. 5세 이전 기억은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12세 이후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했던 그 공부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작년인가 느닷없이 학번이 생각이 나요. 대학교 학번. 학번을 안 쓴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번이 생각나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군번이 생각이 나요. 군번.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창 애들 갔다가 기억이 안 나는 애들 조금 지나면 안 물어봐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딘가에 있는데 시냅스가 연결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럼 이제 스마트 브레인이 되려면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는데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냅스를 연결하고 이 신경세포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뇌를 사후에 기증받아서 이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그 두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뭐 다 똑같더래요. 뭐 별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교세포라는 게 많이 발달했더래요. 교세포. 이건 뭐냐면 이 신경세포들의 영양을 공급하는 군수사령부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있으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군수 보급부대가 항상 옆에 따라다녀요. 제가 군수 보급부대 출신이었는데 우리 군수 보급부대가 없으면 전투하는 사단이라다 연대가 움직이질 못해요. 아니 실탄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피복도 안 주고 무기 고장나도 안 고쳐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 그 군수사령부에서는 그런 걸 다 해줬는데 이게 군수사령부예요. 교세포가. 이게 아주 발달이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뇌를 이 사람이 많이 쓰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여기서 충분히 공급을 해줬던 거고 또 하나는 이 1000억 개의 이게 1000억 개면은 아까는 제가 아인슈타인의 뇌와 우리의 뇌가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별 차이가 없는 거는 기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능의 차이는 어떠냐? 이 1000억 개가 시냅스로 각각의 신경세포를 얘 하나가 접속할 수 있는 게 한 개에서 최대 22,000개까지 가능해요. 1000억에다가 22,000승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두뇌하고 건성건성 덜렁덜렁 사는 사람의 시냅스 별로 연결도 안 된 사람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이거는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뇌 기능의 차이가. 그런데 시냅스라는 걸 연결하는 신호, 요거와 요거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화학 신호와 전기 신호 두 개를 이용하려 합니다. 화학과 전기. 그러면 뇌에서 사용하는 전류를 발전을 시켜야 되고
뇌에서 쓰는 화학 신호를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바로 두뇌 영양소예요. 두뇌 영양소. 저런 적절한 시냅스에 필요한 화학 신호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시냅스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시냅스가 연결이 되도록 두뇌 영양소를 줘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들끼리 평소에 교류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소통과 교류하는 신경세포들끼리.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을 먼저 얘기할게요. 한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하나 나왔다. 그럼 얘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개 체육과로 가요. 석사하러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또 체육을 해요. 박사? 또 체육을 해요. 자, 어떤 유능한 음악가가 나왔어요. 나중에 교수 되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석사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역시 음악대학을 가요. 박사도 음악대학 갑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 여기서 미국의 경우라는 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상당히 그런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바이올린 한 사람이 대학은 경영학과 갈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피아노 한 사람이 대학은 정치학과를 갈 수가 있어요. 얘들은 진짜로 그렇게 해요. 이종교배를 합니다. 학문의 이종교배. 학문의 이종교배.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뇌가 다른 뇌로 서로 바라봐야 하듯이 학문도 고정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고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뭐든지 고정된 거는 타력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 오는 충격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조선시대 후기 우리나라 그림이 뭐 남방의 산수화를, 중국 남방의 산수화를 그렸어요. 소주 계림처럼 이렇게 저 아바타에 나오는 듯한 이렇게 삐쭉삐쭉한 산들 있잖아요. 그걸 막 그렸어요. 근데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뭐 한 200년 그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린 거예요. 좋다니까. 산수화 해가지고. 남방 산수화. 그것도 비싼 그림에 팔렸겠죠. 근데 겸재정선이 나와서 아니 우리나라 산을 그려야지. 우리나라 풍경을 그려야지. 있지도 않은, 가보지도 않은 중국 남방 소주 계림에 뭐 그렇다는, 그것도 중국 그림 베끼는 거거든요. 지가 가본 것도 아니고. 당시에 소주 계림 간다는 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냥 남이 그려놓은 중국 화첩 사다가 놓고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런 짓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겸재정선은 어떤 충격에서, 그때 실학이 한창 우리나라에 뜰 때니까 실제 모습을 그리자 해서 우리나라 금강산, 인왕산 이런 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겸재정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지만 당시에 남방 산수화 그린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다 폐기됐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하려면 독서가 가장 중요하죠.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독서는 내 의지에 상관없이 저자가 쓴 어휘나 개념이 그냥 나한테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두뇌에 폭포를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강제로.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뭐 같은 한국어를 쓰고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두뇌가 막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기저기 번쩍번쩍 시냅스가 강제로 막 연결이 됩니다. 뇌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독서는 특히나 우리가 누군가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저술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의 두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두뇌의 지도에 올라앉아서 그 사람이 두뇌 신경세포를 막 돌아다니는 거를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머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요. 특징이. 책 읽으면 졸립다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책 안 팔리는 나라가 없어요. 안 팔리는 건 좋은데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도 무료로 빌려다 보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소설가야 우리 책을 서점에서 사다가 봐주는 게 고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라도 보라 이거죠. 공짜로라도. 자꾸 독서를 해야 된다. 독서하면은 두뇌가 반드시 좋아져가지고 시냅스가 활성이 되고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읽는 중에 자기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자기 분야의 책을 다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저술한 책을 보다 보면은 그 학자나 저자가 근처까지 왔다가 못 간 어떤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독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치고 독서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독서를 항상 생활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히 휴가 때 독서 목록만 발표하죠. 책은 안 읽고. 괜히 비서들이 야, 뭐 읽으면 폼나겠나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읽는 책 지가 그 10권을 어떻게 읽어? 못 읽어요. 책을 읽는 사람이면 저렇게 할 리가 없어요. 책을 읽는 사람은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거든요. 근데 남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저자가 쓴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책을 읽어내지 못해요. 10페이지 읽으면 졸려서 자야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 브레인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쉬운데도 안 하는 거죠. 쉬운데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오늘 강의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면 독서를 하면은 두뇌가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만 인식해줘도 이 강의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우리 두뇌가 두뇌 영양소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산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 산소를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산소의 25%를 두뇌가 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흡이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이 얕아지는 사람들. 폐활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적어지면 뇌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돼요. 산소가 공급이 잘 되면은 뇌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건 경험한 건데, 제가 이제 공주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한 교사가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한 30분씩 단전호흡을 시킨 적이 있어요. 호흡을 시킨 적이 있어요. 수업하기 전에. 충분히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정말 머리 좋아졌어요. 애들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충분히 뇌에 공급하면은 뇌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거는 평소에도 이렇게 좀 숨을 쉬어야겠다, 좀 시간이 난다 그러면 5분이든 10분이든 숨을 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 둘 이렇게 센다면 더 좋죠. 숨을 50까지만 급할 때 50까지 어디 카페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잠시 30이나 50까지만 세도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산소도 충분히 공급되고 뇌 신경세포들이 이게 쫙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집중력이 생겨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집중력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평소에 독서는 생활하고 가끔 숨 세게 하고 영양소는 골라서 먹고 그러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시간에 얘기했던 유태인이 왜 195개라는 노벨상을 타도록 우리는 한 개밖에 못했나 하는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스마트 브레인은 바이오 코드에서 가장 중시하는 브레인 워킹의 핵심 요소예요. 브레인 워킹이 안 되면은 평생 그 바이오 코드의 장점과 단점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바이오 코드를 통해서 당신의 성격은 이러이러합니다. 자녀와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코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코드로부터. 왜 코드를 갖냐 이거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놀고 그러지 않고 열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코드의 최종 목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 코드를
파괴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떨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일단 스마트 브레인이 돼서 브레인 워킹으로 나가야 됐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성격이 없어집니다. 자기 성격이 없어져요.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2600년 전에 시다르타가 실제로 체험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수많은 지도자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오 코드를 통해서 뇌를 잘 활용하면은 두뇌는 이건 정말 우리 10만 년 역사 동안 그 사람과에서 내려왔던 그 초기 유인원들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결집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머리를 활용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흑수저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늘이 이미 두뇌를 주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 위기에 몰려도 두뇌를 잘 쓰면 반드시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두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바이오 코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